예, 이거 녹화돼 갑니다. 예. 구독 8만 넘었구나. 축하. 예. 축하. 구독 8만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BJ 톨입니다. 그리고 리버티 코리아 TV입니다. 여러분들 리버티 코리아 TV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못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리버티 코리아 TV도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김준교의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교 대표께서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김준규입니다. 예, 일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럭저럭 또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예, 아니 오늘 근데 대한항공에 예. 회장님께서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도 뭐 웃고 이렇게 또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예. 그냥 개인 그 대한항공 회장님이 개인적인 그런 별세 소식보다도 뭔가 지금 현 정권의 그런 사회주의로 인한 재벌 그런 해체 내지는 뭐 그런 그 사기업들의 그런 공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예. 스트레스와 그동안 받으셨던 그렇죠. 예. 그 올해 70세면은 예. 뭐 아직도 정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70세면. 저도 생각보다 안 되셨네요. 연세가 저도 정확한 연세는 몰라서. 70세인데 예. 아니 재벌이시고 70세면은 그동안 예. 뭐 몸에 좋은 어떤 건강 그쵸,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했을 텐데 갑자기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원래 폐질환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근데 또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 보니까 이맘때면 항상 나오는 또 음모론은 조금 덜 나올 것 같고요. 다른 분들 돌아가셨을 때보다.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스트레스겠죠. 지금 타이밍 자체가 그때 이제 주총 열려서 그러니까 이제 축출당하신 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그 이제 좌파들에 의해서 쫓겨나신 딱 그 직후니까 결국 그것 때문이겠죠. 결국엔 사인은. 아무튼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예.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예. 삼성전자만 해도 굉장히 또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김준규 대표께서 만약에 예. 정권을 잡았다. 예. 그러면 기업들에게 어떻게 해줄 겁니까? 예. 일단은 당연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요. 대신에 좀 뭐랄까 좀 기업들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보면 항상 뭐 참여연대고 뭐고 뭐 박원순이고 이런 사람들 맨날 앞에 와서 무슨 장하성이고 뭐 주총 와서 깽판 놓고 땡깡 놓고 막 자꾸 막 그런 거 갖고서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뭐 그런 이제 다 그런 시민단체 담당자들이 좌파들한테 막 돈 쥐어주면서 이제 그래서 키운 거 아닙니까? 좌파 시민단체들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까지 이제 저쪽이 먹어버리고 좌파들이 계속 힘을 키우면서 결국 나라까지 절단나게 생겼는데요. 이제 제발 재벌분들 좌파 시민단체 이런 분들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정권이 저쪽에 있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우파가 다시 정권 잡으면 다시는 좌파들한테 뭐 그 푼돈이라도 쥐어주고 하시지 마세요. 그게 지금 어느 순간 되니까요. 삥 뜯기다 보니까 자기 집 앞마당까지 지금 안방까지 내주게 생겼습니다.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큰 사건이에요. 재벌들이 그냥 좌파들한테 굴복굴복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본인까지 그냥 쫓겨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참,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애국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우파 애국하시는 분들도 지금 경제가 그쵸. 현재 문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소득주도 성장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그 기조가 맞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정부 이거 탄핵 언제 되냐? 탄핵 언제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방송 제목이 그렇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네 분이 있다. 그리고 네 분이 있고 이게 탄핵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일단- 김정일이 말씀하시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엔 한 내년 정도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전으로. 예, 그걸 말씀드리자면 일단요, 이제 우리가 그 총선 전으로 탄핵이 될 것 같다. 전후로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저번 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역시 선거였죠, 그죠? 4.3 재보선. 그래서 굉장히 진짜로 거의 논문 하나가 나올 만큼 아주 미묘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0.6% 차이로 강기훈 후보가 석패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 504표 차이로 낙선을 하셨고요, 강기훈 후보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한 3,300표 득표를 했고,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800표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중당 후보는 바른미래당 후보보다 약간 한 1,200표 정도 더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다가 대한애국당 표를 합치면 이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다가 대한애국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을 합쳐도 또 이깁니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에다가 바른미래당을 합쳐도 또 지금 정의당 단일 후보에 정의당과 민주당 단일 후보에 또 민중당을 합치면 또 집니다. 자유한국당이. 근데 또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바른미래당까지 다 합치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통합하면 이긴다, 분열되면 진다, 뭐 이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개인 생각인데요. 그 좌파들한테 이번에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좌파들이 야합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야합을 해갖고 진짜 뭐 말도 되지도 않는 뭐 민주당, 정의당 비슷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둘이서 짝짝꿍 해갖고 이겼는데, 개인적으로 야 이게 지금요 정의나 그런 우리 뭐 우파 진영 내에서 정의로운 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장보다도 이게 지금 좌파들이 야합은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원칙 없는 통합이라도 일단 승리하는 걸 봤더니 좀 그런 제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부터 이게 굉장히 좀 분열이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분열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분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분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만 빼고 모든 당이 지금 분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바른미래당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하니까 지금 분열, 뭐 이현주 의원님께다가 뭐 그런 1년 동안 뭐 당원권 정지, 뭐 사실상 출당 조치부터 해갖고 오늘 뭐 최고위원회의에 뭐 거의 다 안 나오는, 그치, 뭐 손학규 대표랑 뭐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 거의 2분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7분 중에서 뭐 2분만 나오고 사상 초유의 그런 당 지도부가 결석을 한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난 데가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평당. 지금 이번에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만 당선되면은 민평에다가 정의당 합치면 20석 되니까 당연히 뭐 교섭단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또 민평이랑 정의당이랑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민주평화당 쪽에서 좀 있으면 바른미래가 쪼개져 갖고 우리랑 같이 할 텐데 굳이 이렇게 뭐 정의당이랑 해서 이미지 배를, 왜냐면 호남에도 좀 보면은 전라도에서 호남 이런 당은 찍지만, 호남당은 찍지만 또 이런 정의당은 좀 너무 좌파라서 또 싫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훼손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쟤네랑 굳이 교섭단체 해야 되느냐, 또 정의당 쪽에서 이 김종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아마 그 교섭단체 반대하는 의원들은 뭐 뼈도 못 추릴 것,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망언을 하다 보니까 또 민주평화당 쪽에서 쟤네는 우리를 물러보는 거냐. 어쨌든 그 의석이 적은 건 정의당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아니 굳이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쟤네랑 이미지 베리는 그런 교섭단체를 해야 되냐로 들어가서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직까지 그냥 짝짝꿍으로 계속했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교섭단체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민평당이 또 민주당이 졌잖아요. 전주에서. 전주에서 그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는 바람에 이제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뭐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요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이제 또 민주당 안에서도 슬슬 내분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민주당 내부의 내분 조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이게 주신다면. 이제
그저께인가 요 며칠 동안의 소식들이 중요한데요. 물론 되게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세세한 사건들이 맥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맨 처음에 있었던 게 한 사흘 전이었던가 우리 손예원 의원님 계시잖아요. 우리 역전의 손예원 또 우리 예, 우리 또 정숙이 여사님이랑 친하시고 우리 또 이런 우리 또 이런 친문 무소속 이게 이제 탈당하시긴 하셨는데 굉장히 어떠한 민주당 의원님들보다도 우리 문재인과 친하고 김정숙 여사랑 친한 또 우리 손혜원 의원 계시잖아요. 그분이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 다른 분과 공유하는 식으로 올리긴 했는데 느닷없이 이해찬 대표를 저격했어요. 끝나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세차에 올라가지 마라. 당신이 나오면 표 떨어진다. 당신은 꼰대다. 짜증난다.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물론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한 거긴 한데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맹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서 최근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조금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쪽에 조금 좀 제발 좀 물러나 있어라. 제발 더 이상은 좀 뻘짓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지역구 의원들이 처음으로 문재인과 함께 찍은 커다란 현수막 사진들을 치우고 본인 사진만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이상 징후가 당 쪽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문 어쨌든 그런 친위대 성격이잖아요. 손혜원 의원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정청래 전 의원 이제 막 공천 탈락 시키면서 뭐 새정치다 어쩌고 해서 지금 보면 웃긴 얘기지만 뭐 그 마포에 막 공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문 그런 굉장히 색이 강한 민주당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친문색이 강한 그런 친위대적인 성격의 손혜원 의원이 이 민주당 어쨌든 거대 공당 대표를 저격했어요. 여당 대표를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건 좀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최근에 많아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오늘도 뭐 박영선 후보자랑 김현철 후보자 포함해서 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강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박영선 같은 경우도 김현철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냐. 왜냐면은 내년 당장 총선인데 박영선 같은 사람들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뭐 이건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뭐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강행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표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좀 청와대 엇박자를 내는 기류가 좀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보면 단속하려는 의미에서 손혜원 의원이 좀 이해찬 대표를 저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양정철이라는 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제가 대통령 소리 해서 죄송한데 문재인이 복심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문재인이 복심 예. 네. 예. 문재인이 복심이라는 양정철 씨가 이제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소랑 똑같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핵심 그런 정책 연구 및 여론조사 이런 거 내지는 뭐 공천 심사에 이용되는 공천 심사에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담당하면 상당히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연구원장에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이분이 양정철 씨가 그 얘기는 이제 청와대에서 공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이게 탁현민 또 그 문제 많은 탁현민 뭐 여중생과 어쩌고 뭐 그때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아무튼 좀 음담패설이라고 해도 그런 걸 했는 문제 있는 아무튼 그런 탁현민 씨가 또 무슨 홍보위원장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원우 씨도 이제 문재인이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백원우 씨도 이제 뭐 인재영입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인재영입위원장도 뭐 인재영입할 때 그냥 하진 않겠죠. 공천 보장을 받고서 이제 인재영입할 테니까 그런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걸로 봤을 때요. 뭐 인재영입위원장이 아니고 뭐 민주연구원 부소장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원장.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건요. 청와대가 공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여기에다가 그냥 긍정도 부정도 하지
채 그냥 끄덕끄덕만 했다 그래요. 뭐 알았다고만. 근데 알았다는 게 오케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슨 얘기인지는 그냥 들어는 봤다 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뭐 특히 그래서 손혜원이 갑자기 이해찬 대표를 저격한다. 그다음에 양정철, 탁현민, 백원우라고 나오는 요런 분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론에 엄청난 역풍을 받을 수 있는 특히 박영선 같은 사람들 뭐 김현철도 마치 김현철을 강행하면은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은 완전히 이건 적으로 돌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박영선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짜 그냥 비리 덩어리인 사람인데 요걸 임명한다는 거는 또 전국민적인 좀 요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강행하면서 공천까지 개입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내분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옛날 생각을 하자면 옛날에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탄핵을 당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그 탄핵 당하셨을 때에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의 뭐 감정을 빼고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저는 뭐 예전에 최순실 사건이나 뭐 JTBC 태블릿 손석희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떡밥은 문재인 정권도 많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2016년 총선 패배당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아시죠. 처음에 뭐 김무성 내지는 뭐 대표 및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그런 이제 그 연설을 하다가 이제 좀 이런 트러블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도장 들고 튀는 그쵸. 아니 공천을 받았는데 뭐 당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줘갖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가서 아무튼 뭐 여당이랑 청와대가 완전히 지금 각을 세우고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되게 안 좋게 보여져서 결국에 총선을 굉장히 좀 말아먹었잖아요. 게다가 그냥 총선이 아니고 여론조사로서는 그때 국민의당이 쪼개져 나가면서 표가 쪼개져서 새누리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던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때 패배가 더욱 뼈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뭔가 레임덕이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말도 안 되는 요 탄핵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판이요. 이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리얼미터 같은 데 보면 또 올렸다고 하는데 뭐 그대로라고 하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뭐 지지율 중에 한 15% 20%는 거품일 거예요. 아마 뭔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친여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게다가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지율이 높잖아요. 잘하든 못하는 그런 특정 지역 존재나 뭐 여론조사 기관 자체의 문제 때문에 한 15% 20%는 원래보다 더 뻥튀기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갤럽에서는 뭐 41% 리얼미터에서도 50%가 안 나옵니다. 지금요 뻥튀기 한 게 어쨌든 50이 안 나오니까 지금 뭐 그런 상태인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패들로 특히 또 4월 11일에 또 미국 갔다 오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쵸? 거기서 또 뭔가 삽질하고 또 벌 받고 오면은 또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요. 풍문으로만. 그래서 모든 그런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대통령이래 죄송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져서 이제 30% 찍고 막 20%대까지 내려가고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때 정도 되면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청와대와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공천 갖고서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도장 들고서 또 세종시까지 또 이렇게 도장런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 아무래도 이제 개별 현역 의원들 지금 현역 의원들을 갖다 다시 친문으로 물갈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은요 자기 패거리들을 이제 다시 다 한번 물갈이하고 현역 의원들을 다 다시 뭐 장관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물갈이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친문 계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뭐 민주당 사람들이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영선 같은 사람들도 집어넣은 이유도 구로울에다가 이제 또 친문 계열 하나 더 꽂아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생각 같거든요. 청와대 쪽에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청와대 쪽에서 대놓고 공천 개입하고서 내년 총선에 이제 그런 틀을 짜는 게 보이는데 아마 현역 의원들 물갈이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이 과연 또 가만히 있을지 그 과정에서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이랑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문재인과 청와대를 안고 가려고 할지 뭐 그런 게 아직까지는 뭐 조짐으로만 보이는 일이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조짐은 역시 손혜원 이해찬을 저격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아직까지 민주평화당이 거의 민주당 쪽에 합당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뭐 합당으로 갈 수 있는데 민주평화당과 지금 그 민주당의 합당을 막는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번에 민주평화당이 자력으로 전라도에서 이겼습니다. 호남에서. 전주에서 민주평화당 자력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제 누르고 이긴 것 자체가 이제 굳이 민평당 현역 의원들한테 공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 민주당과 합당보다는 그냥 자력으로 그냥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다는 이런 그 시그널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엉뚱하게 손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여기저기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찬도 저격하지만은 또 목포 지역구를 탐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또 한 번 왜 어쨌든 자기 지역구는 정청래 돌려줘야 되니까 빌린 지역구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마포를 돌려주면 자기는 다시 이제 목포 내려가서 한번 하겠다고 해서 막 박지원을 까는데 박지원이 또 민주평화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역구 싸움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그 합당 내지는 연대 가능성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요. 묘하죠 정치라는 게 목포를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돌아가는 판 봤더니 굳이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손들고 민주당 안 들어가도 민평당이랑만 다시 합당해갖고 옛날처럼 뭐 국민의당처럼만 만들어도 현재 뭐 어쨌든 20석 자력으로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한 20석만 넘겨서 또 해도 2016년에 그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있었잖아요. 안철수가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문재인 인기만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요. 굳이 뭐 자유한국당 찍을 일은 없겠지만 문재인이 개판 치고서 그냥 지지율 뚝뚝 떨어져서 문재인 인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럼 국민의당 계열이 민주평화당은 또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로는 뭐 정의당 후보가 여영국이 이겼느냐 어쩌게 영석이거든요. 영석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요. 바른미래당이 명시적으로 후보를 내서 영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당이 쪼개지고 뭐 손학규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지금 사퇴했어야 되는데 사퇴를 안 하니까 지금 당 지도부 뭐 7명 중에 2명만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사실상 파문당한 거잖아요. 이제 며칠 못 간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민주당 역시 가장 뼈아픈 거는 물론 영석이고서 통영 진 것도 큰 거지만 전주에서 민주평화당한테 졌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민주당이 몰락이 보이거든요. 이제 자기네 텃밭 호남에서 졌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PK에서도 지금 인기 없어져서 떨어지고 있죠. 왜? 통영고성은 민주당이 먹었던 지역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그리고 이제 창원 성산에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인기 없어서 정의당한테 내줘갖고 겨우 이기긴 했지만 또 정의당 표도 얼마 안 나왔어요. 원래보다. 그런 게 있어서 PK도 지금 밟지 않은 상황에서 또 호남도 민주평화당한테 밀리죠. 그리고 또 민평 같은 당이 또 이제 갉아먹겠지만 바른미래랑 이제 대한애국당 같은 건 좀 앞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그럼 전국 선거에 있어서 거기 그 민주평화당의 호남 뺏겨 다시 경상도는 자유한국당에 뺏겨 그러면 충청도도 사실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자유한국당한테 뺏겨면 민주당도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는 또 아마 대통령 측근들이랑 또 그런 대통령 측근들이랑 또 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또 공천 두고 투닥투닥 할 거예요. 왜 요 지역구를 뭐 형님 한번 해먹었으니까 나 청와대 그만두고 난 이제 총선 출마하니까 좀 나가서 하면은 야 그럼 나 어디 가란 얘기냐 하면 에이 또 형님은 이제 좀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해서 나한테 좀 양보하소. 나 이제 청와대 갔다 왔으니까 하면 그래?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탄핵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요. 청와대에서 나온 그런 친문계의 인사를 자기 지역구에 꽂아주면서 자기는 전 의원이 되느니 오히려 문재인을 탄핵시키는 게 본인에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이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좀 혼자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 분석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예, 아마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예, 게 예. 일단은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은 예, 뭐 도화선이 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김준규 대표께서 보시는 거는 예. 어쨌든 탄핵이 시작되려면은 예,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예, 찬성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진 게 예, 예. 그때부터 탄핵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고 예, 예. 그 탄핵이 시작된 게 결국은 우파 정당 내부에서의 분열, 맞습니다. 예. 그죠? 분열.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준규 예, 예. 대표께서는 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예, 내부 분열 조짐이 심하다라는 예, 맞습니다. 거고 그 내부 분열 조짐이 심하고 이 상황에서 문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테고 예, 예, 예. 또 요번에 또 미국 가면은 분명히 예. 또 조인트 까이고 올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나마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던 게 예, 예. 남북 관계 예, 맞습니다. 위장 평화쇼 예, 요걸로 지지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무너질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가 예. 운동권 출신으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택수 대표. 그죠? 예.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좀 이렇게 하지만은 예, 민심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리얼미터조차도 이제 떨어질 거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문정권의 타격일 테고 예,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 현재 이 정부에 지들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많이 돌아설 거다. 예, 그러면은 결국 분열 조짐이 더 격화돼 가지고 예. 지난번 우리 우파 정당에서 발생했던 그런 맞습니다. 일이 예, 일어날 것이고 예. 그게 결국 총선에서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완전히 싸움이 격화될 거다. 그렇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 그때 또 어떤 사건 이력을 예. 가지고 예. 문 아웃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예, 예. 근데 딱 하나 궁금한 게 예, 예, 예. 아까 우리 시청자분도 한 분 질문이 예, 예,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예. 다 좋다 이거지. 예. 그럼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예. 인정해줘야 되잖아 이게. 예. 걱정 마십시오. 예, 그거 그걸 예. 한번 좀 차분하게 좀 설명 좀 예. 해주십시오. 그 박근혜 예전에 대통령 저 탄핵 당하실 때도 그때도 보면요. 이게 지금 보수 성향 판사들까지 그 판에 완전히 뭐 시민들 거기 질려갖고 촛불 집회 기세에 질려갖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해줬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좌파들 분열로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뭐 우파들 태극기 집회 엄청나잖아요. 계속요. 이게 아마 그 정도까지 되면은 거의 뭐 광화문에 태극기 물걸로 뒤덮일 겁니다. 진짜 뭐 꼭 동원 안 하더라도 50만 태극기가 몰릴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뭐 진보 판사든 좌파 판사든 뭐 좌빨 판사든 자기네가 살려고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냥 본인 성향과 상관없이요. 그때쯤 되면 헌법재판관 앞에서 뭐 또 각각의 집들 앞에서 막 맨날 집회할 거고요. 분위기가 그냥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국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요. 탄핵 가결만 되면요. 100%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참 법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보다는 예.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예. 그럼 우리가 그냥 당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그럼 계속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시민들은? 일은 딱 하나죠. 이제 참 논란이 여지있지만 합쳐야죠. 이제요. 예. 이제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말고 어쨌건 간에 지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훌륭한 체제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많이 아쉬움이 남는 체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호가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예. 불만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생각보다 잘하니까 응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통합을 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표 나온 거 봤더니 대한애국당이랑 바른미래 뭐 일부랑 같이 또 합치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수치로 창원성산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내부 총질하고 분열하지 말고 웬만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좀 다 같이 가고요. 묻지마 통합 우리도 한번 해보고, 게다가 이제 또 외부에서도 이제 애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른미래당 내 뭐 보수 성향, 우파 성향 분들이라든지 해서 함께 가야죠. 그래서 일단 내부 총질만 안 하고 분열만 안 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서 예. 그렇죠. 예. 박영선과 예. 그리고 김연철 예.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을 예. 오늘 임명식을 한답니다. 김현철이 가장 문제죠, 사실은요. 왜냐면 거의 뭐 적화포통일부 장관. 왜냐면 그냥 북한에서 그럼 뭐 북한 노동신문이랑 논조가 똑같아요, 그냥요. 게다가 거기다 또 지나친 미국 사람 따님 두 분은 또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이시면서 그리고 반미를 외치시면서도 우리 민족끼리 하자면서 또 따님 두 분은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시고 고급 교육을 받고 계시고 거기다가 하면서 거기다 또 막판에 또 일부 보수 성향 그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한 또 갑자기 뭐 천안하면 북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런 또 교활함까지 그런 굉장히 그런 뭐랄까 또 그런 모습까지 아주 그냥 뭐 아주 종북 3종 선물 세트 아무튼 뭐 요런 굉장히 문제 있는 분이 김현철 그런 이제 적화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분이 제일 문제 있긴 한데 아마 우파나 애국 보수 시민들에게는 이분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아마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번에 또 까도 계속 나오죠, 그렇죠? 삼성 저격수 박영선 때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뭐 장하성도 있고 뭐 여럿인데 국회에서 삼성을 엄청나게 깠잖아요.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봤더니 남편이 미국에서 이제 국제 변호사신가 봐요. 미국에서 삼성 관련 소송 수임 받아서 뭐 수백억 원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창조 경제, 진정한 창조 경제 아닐까. 항상 맨날 민주당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 우리가 깨끗해. 자유한국당의 부패가 심하면 우리는 그래도 뭐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더 좀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 했는데 뭐 해먹는 능력은 훨씬 거의 뭐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해먹는 능력. 와 정말 창조적이고요. 그래서 이랬대요. 그냥 계속 연락해갖고 이 남편분이 하시는 얘기, 이 변호사인데 업무가 뭐냐면요. 변호보다도 수주 따오는 거래요. 따오는 거. 그러니까 수주 전문 변호사가 부인은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서 국회에서 삼성 까고 앉아있고 뒤로는 뭐 제보자에 의하면 아직 팩트 확인된 건 아닌데 뭐 제보 내용에 따르면은 삼성 쪽에서 좀 수임 좀 해줄 테니까 좀 덜 깔아 좀 수위를 낮춰라 대정부 질문 같이. 왜냐면은 보세요. 그런 뭐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증인석에 그냥 쓰면 나와야 되거든요. 뭐 삼성 이재용 나와라 국회의원들이 하면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도.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대기업 총수라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면 질문하고 하다못해서 뭐 우호적인 거 하려고서 뭐 질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해갖고 뭐 갑질하고서 재벌하고 뭐 이런 국민들은 빈익빈 부익부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신 의견은 어쩌냐 최소한 요거라도 막 물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그때도 막 했었잖아요. 뭐 막판에 뭐 정유라가 어쩌니 승마가 어쩌니 하면서 뭐 무슨 특혜를 받았니 이거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말할 번 잘못하면 또 언론에 대서특필돼 갖고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간에 결과적으로는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뭐 무슨 뭐 서민을 위하고서 재벌 공격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게 하고도 수백억 원이나 뭐 최근에는 현대기아차도 똑같은 짓을 했더래요. 삼성만 한 게 아닙니다. 현대기아차도 까면서 뒤로는 뭐 이렇게 또 수임해갖고 엄청 챙겼대요.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저번에 뭐 드러난 게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대표와 점심을 먹었다. 황교안 대표님과 이제 점심 식사를 했다면서 까봤더니 알고 황교안 대표님 만난 거 뭐 오후 4시였었고 점심을 뭐 고엽재 무슨 회장님과 먹었는데 거기 이제
일행 중에 뭐 자기 지역구 사람도 껴있어서만 말이 많았잖아요. 뭐 선거법 위반이다, 뭐 금품 향응 제공 아니야, 뭐 42만 원이나 되던데 하면서. 그래서 뭐 정치자금법 일단 기록 자체도 위반이고,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걸 까보니까 되게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다과 구입을 했는데 185만 원을 했대요. 다과를 떡집에서 다과를 뭐 2011년인가 대량 구매를 했는데, 물론 뭐 많이 구매하면 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떡을 많이 샀더라도 다과가 185만 원 좀 심하지 않아요? 뭐 통일약과 이거 맛있고 이거 광고 좀 해도 되나 이거 통일약과. 네. 예, 우리 그 이해란 박사님께서 통일약과 이거 인터넷은 아마 능라밥상이고 통일약과 요거 광고하시면은요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나 좀 많이 사시면 좋은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사도 뭐 그렇게 185만 원 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떡은 또 이렇게 상하는 음식 아니고 오래 두면, 그쵸?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주유도 뭐 하루에 계속 매일 막 2번씩 했대는데, 보통 제가 서울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1번, 아무리 좋게 봐도 2번 만땅 채우면 보통 기름을 여기서 10,000원 넣고 저기서 10,000원 넣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알뜰주유소 좀 싼 데 있으면은 거기서 만땅 채우지 않으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물론 모르겠으나 이 박영선 씨가 또 보좌관이 이 수행비서 기사분이 또 조금씩 자주주유하는 그런 또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날 주유를, 그렇다고 뭐 맨날 전국 일주라는 거 아닐 때고, 이분이 또 무슨 뭐 전국 일주 전국 노래자랑 MC도 아니고 박영선 씨가요. 근데 뭐 매일 2번씩 주유하고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정치자금. 그래서 분명히 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뭐 봤더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상임위원회를 해갖고 무슨 오찬하면서 뭐 똑같이 2번을 해갖고 뭐 밥을 먹었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 당일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그때 뭐 오찬을 취소했다고, 사고 나는 바람에 오찬 취소했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이. 근데 거기 봤더니 정치자금 그 지출 내역 보면 4월 16일에 뭐 오찬 2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오찬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리고 상임위원들과 오찬했다고 하는데 본인 입으로 취소했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안 열렸대요. 그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도 안 열렸는데 상임위원들과 뭐 2번 오찬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위반이고요. 또 창조경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택 리모델링비 3억 대납 의혹도 있는데, 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국회의원 되기 전 일인 것 같아요. 2002년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 것도 책임을 져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연희동 자택 리모델링 비용이 3억이 들었는데 그걸 공짜로 해줬대요, 어떤 건설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뭐 현금으로 줬으면 보통 3억을 현금으로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뭐 계좌 내역을 파보든지 뭔가를 대가를 이거를 증빙을 해라 했는데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뒤로 또 까보니까 이 남편분이 그때 IBM 전무로 계셨대요. 요거 그 언론에 나온 거니까 이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죠. IBM에서 그때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그때 요 회사에 리모델링 공짜로 3억 리모델링 공짜로 해준 요 회사에 낙찰이 됐답니다. 공사가 거대 그런 단위 공사가요. 그럼 요것도 위반 아닌가요? 이거 그거잖아요. 지금 그 뇌물죄잖아요. 그쵸? 뭐 김영란법 전이라고 하지만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뇌물죄잖아요. 근데 뭐 그때도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그냥 아드님이 뭐 해갖고 군대 간다고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군대 아직까지 안 갔죠. 뭐 동경에 또 의리의리한 뭐 그런 거 그 아파트 있죠. 또 뭐 갑질에 탈세 뭐 그다음에 뭐 유방암 수술한 거 그 자료 제출하는 거 뭐 무슨 여성이 어쩌고 하면서 무슨 또 갑자기 뭐 페미 그 짓을 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요. 딴 사람들 같은 경우 아무리 뭐 고위직이라도 그 대학병원에서 바로 진료 받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별채가 있답니다. 아주 VIP 뭐 거의 뭐 VVIP들이 뭐 1년에 뭐 한 60건 요거밖에 수술 안 하는 데가 있대요. 아직까지 거의 뭐 수술도 몇 번 안 하는 그런 별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예약 당일에 그냥 자기 유방암 있다고 예약 당일에 그냥 바로 가서 수술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죠. 지금요.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한 아주 VIP. 근데 봤더니 이분이 또 서울대병원 같은 데도 굉장히 공격을 한 그런 정황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요. 이게
오늘 뭐 조양호 회장님 별세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좌파들이 이렇게 재벌 까면서 뒤로는 돈 받고 헤쳐먹습니다. 뭐 수십억, 수백억씩만 받아서 챙겨서 그걸로 이제 돈을 갖다 풀어가고 더 권력을 얻고 더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키고 더 정치 권력을 얻어서 정권까지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 얘네가 뭐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재벌님들이 이제 그 기업 활동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국민연금 동하고 스튜어드십이니 뭐니 해갖고 재벌 기업까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지금 더 이상요. 대한민국 재벌들은 이게 하면서 뭐 참여연대 귀찮게 한다, 박연선이 귀찮게 한다 그러면서 뭐 자꾸 쟤네들이 뭐 좌파 단체가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돈 쥐어줬잖아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씩 계속 뭐 수임을 준다는 방식으로 좌파 애들한테 돈을 줘갖고 힘을 불려두니까 나중에는 이제 본사까지 빼앗아서 뭐 회장도 쫓겨나고 이러잖아요.